4.7 재보궐선거가 오늘로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서울, 부산, 여야 각 캠프 차례로 연결해서 치열한 선거 분위기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부산시장 선거판으로 들어가 봅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이죠.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예, 오늘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최종 결정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뒤지다가 이제 뭐 좀 추격하는 추세더라고요. 예.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보면은 추월하게 되는 게 대개의 경우라 오세훈 후보가 아마 승리할 거라고 대략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그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 이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함께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가 패배는 했습니다마는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겉으로는 열심히 뛸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선거 과정에 또 여러 분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 당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아직도 저희들 기억에 생생해서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나중에 전부 짐이 된다.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서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서울이든 부산이든 현재 집권 여당이 바라보는 분위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LH 직원들의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주택공사가 2008년도에 통폐합이 되면서 거대 공룡조직이 탄생을 하고 개발이라든지 택지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최근 2, 3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2008년 통폐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마 LH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는데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어떻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산 시민들 또한 LH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서 정치권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또한 많기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LH 문제로 민심이 이반됐다. 이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박형준 후보의 LCT 투기 문제를 그래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보다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서 실제로 부산 바닥 민심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청취자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여론조사가 이제 여러 군데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들쑥날쑥합니다.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원래 그렇고요. 근데 다만 이제 25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가 요즘 이제 25일 선거운동을 앞두고서 이게 선거 쟁점들이 부산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덕신공항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은 진짜 어느 후보가 돼야 되는지도 쟁점이고 또 무엇보다도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LCT 그 자녀들 아파트 두 채 의혹, 자녀 입시 의혹, 국회 양식당인 쿠치나우 의혹, LCT 조형물의 납품 의혹, 또 국정원 댓글 의혹,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 친인척 채용 의혹, 이게 사실은 이게 언론과 또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하면서 이제 드러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사실 이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많은 의혹들이 양산이 되면서 부산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선거가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어떤 식으로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을 짚어주셨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LCT하고 그 딸 입시 개입 의혹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채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자신 그리고 아내, 부모님, 아들 재산까지 다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떳떳하면 박형준 후보도 공개하라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박형준 후보 측은 특혜 불법 없었다 이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영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형준 후보에게 후보자 본인 그리고 직계 좀비 속의 20년치 부동산 거래 자료를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시한이 23일까지였는데 아직도 이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의 부산시장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떳떳하다면은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박형준 후보는 LCT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김영춘 후보, 박형준 후보 두 사람 다 20년치 부동산 거래 자료를 부산 시민들께 정말로 공개를 해서 부산시장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민들로부터 검증받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입시 개입 의혹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교수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확인도 안 하면서 흑색 선전 마타도에만 올인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흑색 선전에만 올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김성현 교수님은 지금 2008년도에 당시에 이제 홍익대 미대 입시를 하는데 채점위원이었죠. 2008년도에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김성현 교수의 정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청탁을 받으면서 들은 말이라든지 또 상대방의 억양까지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관된다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에 박형준 후보 따님의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석연치 않게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사검사라는 분이 청와대 쪽을 가리키면서 윗선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형준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자, 이 정도 되면 김성현 교수를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면서 오늘 보니까 5억 원 가까이 되는 민사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박형준 후보가 있잖아요. 홍익대학교에 전화 한 통이면 이거 다 확인 가능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민사소송을 걸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애초에는 홍익대 미대에 응시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박형준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처음에는 응시조차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응시는 했다라고 인정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렇거든요. 홍대 측에서도 당사자가 확인해 오면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홍익대학교에 전화 한 통이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민사소송을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걸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김성현 교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박형준 후보께서 이 부산 시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정책 비전도 중요하고 부산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 예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문제 터졌을 때 공직자의 도덕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동영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형준 후보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LCT 문제부터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왜 박형준 본인에게만 이 엄격한 잣대가 다 알아서 비켜가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조 전 장관한테 쏟아진 의혹과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부동산 투기라든가 입시 미르다든가 가족 문제라든가 뭐 최근에 박형준 후보 아들 호화빌라 문제까지 터졌으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량은 조 전 장관보다 훨씬 박형준 후보가 작습니다. 혹시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언론이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저희들도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언론 취재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밝혀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밝혀낸 것 중에 이제 박형준 후보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박형준 후보가 스스로 양치기 소년이 돼가는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면 부산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또 중앙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의혹들이 몇 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녀 비리에 부동산에 아파트 문제에 또 건물 미등기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언론의 보도 양이라든지 또 언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얻어서 압승을 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완패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부산에 계신 분들의 당시의 희망은 그래도 득표율은 굉장히 높지 않았냐 이건데 그 득표율이 이번 보궐에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우리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이 16% 17%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 30년을 저희들이 지역주의라든지 또는 부산에서 어떤 경쟁의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지난 총선 평균 득표율이 44%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그냥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도전 속에서 바닥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올라온 득표율이 44%거든요. 만에 하나 저희들이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44%의 득표율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1, 2년 노력해가지고 쌓인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도전, 땀방울이 묻혀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4%를 기본으로 해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 5%만 더 가져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거든요. 예. 저희는 충분히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추진력을 부산 시민들이 봐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춘 후보 지지해달라고 호소 한마디 하시죠. 부산 시민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만큼은 저희들이 민주당이 져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2029년 12월 달에 개항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회에서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인데요. 대구 경북 의원들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2029년 개항을 통해서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의 100년 미래를 열어나가려면은 집권 여당 후보 김영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여당 선거 캠프 만나봤고요. 이번엔 야당으로 가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 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 국민의힘한테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워낙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시민들이 하셔가지고요. 예. 여당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유리한 쪽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래 큰 선거에 4번 연속 국민의힘이 패배했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 부산 다 승리하고 대선에 좀 발판을 마련하겠다. 그런 또 전략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을 좀 연거푸 승리하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정권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상 그 과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이 민주당의 행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특히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실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뭐 워낙 부산에서 올해 선거를 치러봤으니까 지금 분위기, 부산 민심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여당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시장의 그 성추행, 성범죄로 인해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그 보궐선거 하지 않아도 될 그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울, 부산 각각 합쳐서 824억 이상의 그 엄청난 그 예산이 아마 든다고들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께서는 또 서울 시민들께서는 여당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다. 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LCT 네. 투기 문제, 홍대 입시 비리 문제, 민간인 사찰 의혹, 또 사무총장 시절에 지인에게 특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네거티브에 대해서 뭐 저희들은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좀 약간 좀 비굴하다 할까요? 예. 좀 그런 비겁한 정치 행태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께서는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도 후보 자신도 직접적으로 아마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시민들이 주는 이 반응들을 보면은 그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 흑색성전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LCT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를 이제 특혜로 분양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특혜라든가 비리는 전혀 없었다,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불법이나 특혜를 떠나서 LCT를 가족이 2채를 갖고 있다, 그 자체가 조금 민심에는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런 부분도 아마도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종합적으로 아마 잘 따져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예. 다만 LCT 문제가 갑자기 오래전에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또 부각되는 것은 시민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LH 투기 사건, 최근에 터진 정부의 실책에 의해서, 정부의 명백한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LH 투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의도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LCT에 대한 의혹 제기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박형준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세로 나왔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김영춘 후보의 라임 사태 의혹을 가지고 공세에 나섰더라고요. 네, 아마도 뭐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야말로 정말 그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가장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토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구체적인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말씀하시죠. 예, 무려 11조 정도 됩니다. 예. 그 여기에 아마도 작년에 그 이러한 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걸로 내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아직도 검찰의 그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확정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예. 검찰 조사가 좀 더 깊이 진행된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차츰 밝혀지지 않겠나, 어떤 그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이게 정책 대결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난타전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가덕이나 그 불미스러운 성추행 문제로 발생한 그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 부산 시민들께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서로가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그 대변해서라도 정책적인 대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부분이 그 좀 이렇게 누락이 되고 그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는 그 시민들이 왜 너희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냐, 이런 또 목소리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지금이라도 저는 여당이 여당답게 비록 1년 정도의 임기가 있는 그 보궐선거입니다만은 예. 부산 시민들에게 충분한 그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검증받는 그 정책 대결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민주당은 정책 중에서도 가덕도 이야기를 가장 많이 꺼내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정책은 어떤 거죠?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1년 정도의 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뭐 획기적인 공약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가 공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께 충분히 저는 홍보를 잘 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예. 박영준 후보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메가시티의 타운을 넘어서서 메타시티로 가자. 즉, 예. 그 호남까지 아우러서 남부권에 있는 우리 그 지방 도시들이 함께 공동 공생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통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지방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이 부산을 비롯해서 남부권에 있는 우리 지방 도시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와 좀 더 좋은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한다면은 저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모두가 다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선거가 코로나라는 또 미중유 시대에 치러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유세 차량 동원하고 군중 막 앞에서 유세하고 이건 좀 선거 운동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예, 사실은 후보 쪽에서는 기본적인 아마 유세는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소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 대중들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집회는 좀 서로가 좀 자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이럴수록 조금 더 우리 당에서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지만 그 문재인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도로 단호하게 또 비판할 거는 비판하는 그런 좀 모범적인 그런 선거 운동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이유도 결국은 그러면 토론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네네. 그 선거가 지금 보름 남았는데 앞으로 한 7차례 정도 또 토론이 남아있단 말이죠. 6, 7차례 정도. 근데 토론회에서 또 민주당은 끊임없이 그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할 텐데 그런 대비는 하고 있으십니까? 네네. 그동안에 그 상대측 후보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네거티브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정책적인 국민들은 부산 시민들은 왜 내가 부산 시민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 토론회가 좀 몇 차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게 되면 투표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본선거보다는 그렇죠. 낮은 건 예. 당연한 거고요. 예. 다만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궐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다소 좀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표율이 높고 낮으면 유불리는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표율이 아무래도 낮게 되면은 조직적으로 좀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 즉 중도층에 있는 그 무당층들도 투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조직력에서 조금 불리한 야당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박형준 후보 지지해달라고 청취자분들께 호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는 그동안에 아마 TV 토론을 보신 시민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그리고 청와대 수석까지 여러 자리에서 경륜을 쌓은 준비된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우리 박 후보가 시장으로 꼭 당선되어서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이 정권 그리고 또 부산시의 시정을 좀 정상화시켜내서 이념을 넘어서는 부산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의원님 오늘 되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선거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양자 대결로 대진표가 짜여지게 됐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배경, 또 투표율까지 약 2주 남은 선거 판세 분석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엄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엄경영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었는데 그 결과는 누가 이기더라도 51대 49로 나오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세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오차 범위 밖으로 좀 차이가 나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어디 있다 보십니까? 예, 대략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예, 첫 번째는 단일화 경선 시기가 오 후보에게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후보 등록 이후엔 지지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수층이 오 후보 쪽으로 급속히 쏠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 중도 확장성 면에서 오 후보가 오히려 선전했다. 예상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안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과 반문재인 대표성 경쟁을 지금까지 가열차게 해왔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안 후보의 장점인 중도 확장성이 훼손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경쟁력 항목에서도 오 후보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알려졌죠. 예. 셋째, 개인기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 후보는 서울시장 경력, 그리고 개혁적인 이미지, 그리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등
중량급 정치인으로 평가되어 왔잖아요. 예. 이런 점이 서울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느냐 이 문제, 또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일화 과정에서 너무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지지자들끼리도 감정이 상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것은 안 후보가 후보 등록 전후로 단일화 경선에 전격 응한 것은 제가 보기에 출구 전략도 염두에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후보에게 승산이 없었던 것이고 예. 또 철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기면 좋고 저도 질서 있는 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예. 이렇게 볼 때 안 후보는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 5후보 선거운동에 적극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보선 이후엔 어떤 형태든 야권 재편이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때를 대비해서 지지층에게 잡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1대1 대결 구도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많이 뒤처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상. 그리고 뭐 오늘 또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뭐 컨벤션 효과도 좀 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더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1대1이 됐기 때문에 많이 쫓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컨벤션 효과는 오늘이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야당 단일화 경선은 3개월 이상 계속돼 왔잖아요. 예. 네, 이러면서 3개월 동안 후보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 대 야권이 아닌 안철수 대 국민의힘 구도가 3개월 동안 계속돼 온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또 박 후보 대 오 후보 간 본격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오늘을 기점으로 컨벤션 효과는 점차 줄어들면서 민주당 그리고 박 후보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하, 결국은 뭐 51대 49다. 그렇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예. 없다. 네. 예. 여권에서 그 숨은 진보 얘기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여권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응답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진보층이 많이 있다. 그 소위 말하는 숨은 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샤이 진보 또는 예. 샤이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내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서 정확한 비중은 내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서울에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은 30% 미만이고 예. 20대에서 50대까지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전통적으로 그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50대까지는 범진보 성향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70%, 그러니까 밭이 크면 클수록 샤이 진보가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유권자 비중의 70%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유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LH 사태 등 이런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예.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주변 분위기상.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침묵에 나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주류와 다르다고 느낄 때 내가 목소리를 안 내는 그런 현상을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침묵의 나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뭐 부산 캠프 쪽 여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굉장히 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진다. 정책은 사라졌고. 근데 이렇게 혼탁하게 서로 난타전을 벌이면 투표율은 떨어지고, 투표율이 떨어지면 지지층을 누가 더 결집시키느냐, 여기서 선거가 결정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내곡동 투기 의혹이 오 후보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예. 네,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 쪽으로 LCT 의혹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의혹은 LH 땅 투기 의혹을 물타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LH 의혹이 문재인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여론을 이제 환기시킬 수 있는 예.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점에서 부산시장 선거 LCT 의혹과 함께 소개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요약한다면 이런 부동산 의혹이 민주당 득점 요인은 아니지만 예. 국민의힘 실점 요인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일주일 후면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이 지금은 굉장히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상황에서 이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오 후보나 박 후보 강세가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이벤트가 금방 일어났기 때문에 예. 점차 약화되겠지만 컨벤션 효과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각종 예. 여론조사에서 이 거품이 이제 계속 묻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나 깜깜이 선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1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 추격세가 빨라지거나 혹시 역전이라도 이루어지면 국민의힘과 오 후보 입장에서는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의 여론 추이 변화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주일 만에 선거가 확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LH 사태 의혹은 한강에 바람이 세게 분 거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파도가 높게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물결은 도도하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이 파도가 거칠게 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일주일만 해도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조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민주당이 더 탄탄하다. 왜냐하면 뭐 지난 지방선거에 거의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주당이 서울구청장 25군데 가운데 24군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시의원도 90% 이상이고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도 80%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동원하면은 지금의 민주당 열세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조직은 선거랑 무관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직은 투표율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서울 투표율이 전국보다 높은 68.1%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략 한 55% 정도가 된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역 의원의 다수 그리고 25개 중에 24개 구청장 또 시구 의원 중에 한 3분의 2 또 수만 개의 이를테면 주민 조직들이 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또 움직이면 지금은 언택트 선거라서 후보가 많이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 의한 SNS 활동이 왕성해지면 질수록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직은 60대 이상이 한정돼 있고 또 이번 활동력이 민주당 조직 동원력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 보궐선거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뭐 다음 대선이니까 보궐 끝나면은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니까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한 이후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품이다, 곧 빠진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당분간 단독 1등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부딪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은 이제 크게 두 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RS 조사에서 4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사가 ARS에 있고 전화 면접 두 가지가 있는데 ARS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한 40% 정도, 40% 근접해서 나오고 있죠. 반면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정도로 나옵니다. 한 25% 전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 대구 사퇴하기 전에 대구 갔지 않습니까? 대구 간 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보수 대장이다. 이걸 저는 대내외에 선언하러 갔다고 보거든요. 네, 또 이 통계로 봐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완전하게 이제 흡수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다른 대선 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나 정치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상당 기간 지지율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의원 투톱 체제인데 퍼센트 차이는 조금 나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 두 사람 가지고 중도층 공략이 어려우니까 제3의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민주당 경선은 이제 뭐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제3의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문 또는 친노 일각에서 제3후보에 대한 미래를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 그것은 시대 상황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데 사실 친노의 뿌리가 노사모에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년대 전반 수십만 명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 기반은 3-10대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예. 3-10대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1,500만 되고 그중에 민주당 지지층을 3분의 2만 잡아도 3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노사모 몇십만이 후보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고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3-40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나비 효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수 후보로 자리 잡으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지사도 더불어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가 당분간 계속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 때문에 조금 지지율에서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위로는 이재명한테 쫓기고 그 밑으로는 뭐 정총리나 추미애 전 법무장관한테 쫓기는 그런 이제 그 틈새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너무 오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낙연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이재명 지사로. 이재명 지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도가 잡히는 거죠. 또 제3후보는 민주당 주류들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그렇죠. 정치공학적 의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알겠습니다. 뭐 제3후보는 친노 친문 쪽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명쾌한 해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교육동의 뉴스 장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1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69명이 줄어들면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유행 추세를 감안하면은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직장, 사업장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봄철을 맞아서 야외 활동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방역당국은 최근 가족 내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전체 감염 사례 중에 3분의 1가량이 확진자와의 개별 접촉으로 전파가 진행이 됐는데 이 개별 접촉 중에 절반은 가족 간 감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감염이 주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파되는 경향이 좀 뚜렷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인구 구성비를 감안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전파하는 사례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부모들의 경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정숙 여사는 만 66세고요.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한 후에 간호사가 주사를 잘 놔서 전혀 아프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접종 후에 매뉴얼에 따라서 30분간 대기했다가 청와대로 복귀해서 바로 1시간 반 동안 청와대 참모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일상 복귀를 앞당기려면 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고요. 강민석 대변인은 접종 후에 대통령이 편안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뤄졌는데요. 5월 중순께 두 번째 2차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질병관리청이 공무상 출장 같은 필수 목적 출국 시에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 대통령의 건강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국군 서울지구병원인데, 예. 이 다른 G7 정상회의 출국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종로구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오늘 접종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현상 대통령 경호처장 등 필수 수행원 9명이 함께 백신을 접종했고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오늘 백신 접종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부장관 회의에서도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됐다. 백신 접종에 협조해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문제가 없다. 이게 WHO나 EMA에서도 백신 간 혈전 생성 간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로 영국과 EU가 아스트라제네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기싸움까지 벌였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불신이 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를 써서 지금 접종 동의율이 처음에는 93.7%였는데 이게 70%까지 내려앉았거든요. 네, 좀 낮아진 상태죠. 예, 이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좀 네. 기사 내용이 좀 많이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면 불신이 그만큼 쌓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11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의 접종으로 좀 접종 동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1대1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오늘 오전 단일화 결과 발표 직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면서 서울 탈환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한껏 고무된 모습이 좀 엿보였고요. 연신 미소를 보이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흑색 선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우쳐달라고 강조했고요. 박영선 후보의 10만 원 재난위로금 공약에 대해서는 신종 돈봉투 선거다.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이 몰디각한 행위를 시민의 자존심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이 하는 공세는 흑색 선전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박 후보와 민주당은 오늘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등을 제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 거의 논평을 쏟아내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 파상 공세를 퍼부으면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임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이게 안철수 후보보다 좀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인식과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은 오세훈 후보가 제1야당의 조직력이 좀 뒷받침을 해주는 후보인데다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사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또 안철수 후보까지 꺾은 게 작은 이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서울시장 경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평가가 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동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수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법농단 관련 7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기준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 사람 다 판사인 거죠. 네.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좀 직전에 됐는데 일단 이민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그 지위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입했다라는 혐의,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에 사법행정이 비판했던 이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이규진 전 상임위원도 비슷합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을 오늘 받았습니다. 판사하신 분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판결도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개입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혐의는 이런 거고 재판 결과는 어땠습니까? 유죄가 나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죄가 이 판사들 좀 계속 무죄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초로 유죄가 난 것 같습니다. 이민걸 실장 같은 경우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그리고 이규진 같은 경우는 2년에 3년을 받았습니다. 예. 자, 집행유예이긴 합니다만은 방금 박 변호사 얘기처럼 앞에서 다른 사건 전부 무죄 나왔기 때문에 이 건도 무죄가 나올 것이다.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도 법관도 하는구나. 이렇게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판결문 내용 중 주목할 부분 어디 있다고 보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사실 판사의 본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 이 논리로 다 무죄를 받았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좀 달랐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요.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핵심 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에는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남용해서 특정 재판, 특히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와 관련된 재판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자 했고 이런 재판의 어떤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민걸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온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다른 판사들 재판에서도 이 헌법은 어겼지만 형법 어긴 건 아니라든가 그렇죠. 예. 잘못했지만 처벌은 못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판결이냐 갸우뚱했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어쨌든 실형이 집행유예이긴 합니다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사법농단 재판들 항소심도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14명의 판사였거든요. 6명은 무죄가 됐고 또 이 중에 3명은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2명은 무죄가 됐고 이민걸하고 이규진 같은 경우는 유죄가 됐습니다. 일단 이 유죄 지금 설명을 좀 하셨지만 장 변호사가 요런 또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권에 해당하긴 하는데 이 심리의 정도에 따라서 유무죄를 좀 갈랐던 것 같아요. 심리가 좀 많이 돼서 거의 결정을 다 해놨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걸 바꾸라 했을 때는 이거는 유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심리도 안 하고 아니면 영향을 못 끼쳤을 때는 별로 이제 유죄가 혐의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이거는 특히 통진당 그 지위 확인 소송 관련해서는 개입을 좀 빨리 개입을 해서 판결을 바꾸려던 혐의가 좀 컸기 때문에 유죄가 된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나머지 지금 판사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요걸만 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사실 이 판사의 직분과 관련해서 이 재판부가 다소 달리 견해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항소심에서도 그렇다면 단순히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직권남용으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논리가 다시 재현이 될 것인지는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그 교통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판사라는 어떤 공익적인 신분 그리고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그 재판에 어느 정도 직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관련해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첫 기일이 내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내일 바로 첫 심리기일을 열고 이 사안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이 혐의,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7시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상케이신문의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지금 탄핵 기소가 된 이런 상황인데 내일 첫 기일이 열립니다. 예,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이중 의혹에 대해서 대검이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모해이중 의혹에 대검이 무혐의 처분한 거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감찰로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금 22일까지였고요. 사실상 이 모해위증죄 정범이 공소시효가 둘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교사범, 공범들이 수사팀이 공범에 해당하는데 업무 검사 등 이 사람들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준 검사?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형사처벌 또 징계시효도 3년입니다. 징계시효는 당연히 또 지났죠.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형사든 징계든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합동 감찰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좀 들여다보겠다. 혹시나 최근에 이 뭐 직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뭐 징계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뭐 최종 결론은 무혐의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무혐의를 하기로 한 회의에 그 문제된 어미준 검사가 참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문제된 어미준 검사를 참석했으면 이게 진정서를 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당시 어미준 검사 등등으로부터 사건을 조작해달라, 조작 위증해달라. 네. 라고 말을 당했던 사람도 불러야 되는데 그건 부르지 않고 어미준만 불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어미중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박범계 장관에게 그 출석을 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검에서는 고검장들을 추가로 같이 이 회의 테이블에 앉히겠다라고만 했지 이 일방 당사자를 부르겠다는 거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준 부장검사가 지금 창원지검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회의 석상에 나타났다는 게 그렇다면 이 일정을 대검 측과 사전에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혐의를 받았던 일방 당사자입니다.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사실상 이문정 검사가 입건까지 하려고 했다라고 오늘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그 당사자만을 불러서 어떻게 된 자초지종인지를 확인해봤다는 건 공정성에 상당한 좀 의문을 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게 이문정 검사죠. 그렇죠. 한 6개월 들여다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문정 검사는 입건을 하려고 그랬다. 네. 뭐 이 얘기였고 그걸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 네. 이런 모해이중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린 자리에 어미준 검사를 불렀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불러서 어미준 검사가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혹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등등 얘기를 하면 다 같은 검찰 식구들인데 네. 그 앞에서 바꿀 수가 있느냐. 뭐 실제로 이문정 검사가 어미준 검사의 출석을 좀 많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뭐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실제로 사실 그 자리에 와서 자기 신이 좀 억울하다면 소명을 했었어야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대검 회의하는 과정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반대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신의 변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절차적 정의 문제는 이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인데 이게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 뭐 서약서까지 썼다. 그렇죠. 보안 서약이라 그러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금방 흘러나왔어요. 특정 언론에 바로 흘러나왔거든요. 네. 이게 사실 야밤에 결론이 났고 거의 한 16분, 17분 직후에 특정 언론사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사실상 이 특정 언론사의 이 사실관계와 결론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또 이 경과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관련 공정성을 담보한 결론이었느냐. 그리고 이 결론이 어쨌든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와서 박범계 장관한테는 상당히 좀 타격이 가해지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경위에 대해서까지 특정 언론사에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찰들이 언론 플레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밖으로 내면 안 되는데 16분 만에 다 흘러갔다는 것은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인데 특정 언론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에 예. 제일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럼 감찰할 때 이것도 살펴보겠다. 예, 뭐 이것도 누가 유출했는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뭐 표결수까지 다 나왔거든요. 10대 2대2 뭐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감찰할 때 아마 그것도 살펴볼 것 같고요. 일단 중앙지검에서 감찰은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근데 아까 박병 말처럼 이거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처벌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죠. 못해요. 10년이고 공소시효는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2010년, 11년 그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은 다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부터 3년을 기산하면 징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었던 민원 제기 후에 그 직무 배제라든지 업무 분담이라든지 또 최초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한테 배당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공정했든지부터 해서 이번에 대검 부장회의에 있었던 것까지 이런 부분은 많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그 간첩이 아닌 사람을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든 이게 1970년대 있었던 일이 아니고 21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네. 당시 검사들 아무도 처벌 안 받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징계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사실상 뭐 공소시효는 다 이미 지났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록도 전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관행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한만호 씨 같은 경우에는 70번을 넘게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는데 조서는 한 6번밖에 남기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십 차례 불려다니다 보면 상당히 압박을 받아서 검찰에 좀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거든요. 또 이 재소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이 협조하는 대가로 뭐 검찰청 내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도록 특혜를 받았다든지 이게 다 이 사건이 다시 들면서 나온 새로운 사실관계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각한 수사 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수사 기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양형을 뭐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증언을 얻는다든지 뭐 그런 지금 부분들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거 역시 여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걸 봤습니다. 근데 검찰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 많이 좀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계속 한명숙 총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한명숙 총리가 재심하고 무죄가 되고 이런 부분은 이 건하고는 다른 문제로 저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잘못된 특수수사 폐단에 대해서 제대로 짚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번에 좀 시간을 놓친 게 아닌가 실기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자, 차기 검찰총장 국민 천거는 마무리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인물들 면면을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일단 조국 사건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1차 청거 명단에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청거니까요. 예, 국민 청거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이 누구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 누굴 했으면 좋겠다라고 청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지휘하고 있는 또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이 청거 대상에는 포함이 됐고요. 지금 조난관 대검 차장, 뭐 처음에는 친여권 인사다 뭐 이렇게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더 정권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조난관 대검 차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문무일 총장과 과거에 권성동 의원의 영장 청구를 두고 상당히 갈등을 빚었던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도 청구가 됐고요. 그러나 검찰 일각과 뭐 안팎에서는 뭐 한동훈, 이두봉 검사장 아마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청거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이름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 비공개 아니었습니까? 국민청거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공개는 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글쎄 뭐 마지막에 청구는 비공개 서면으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네, 결정할 그렇죠. 때까지. 네. 그리고 뭐 청문회 작업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청문회까지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어떤 사람이 후보로 마지막에 올라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현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